선왕 암살을 기도한 박열과 까네코 후미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만세!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신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겠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 1926년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대역사건. 천황을 폭살하려 했다는 대역죄와 폭발물 단속령 위반의 죄목으로 박열은 22년 2개월의 긴 옥살이를 치러야 했고, 그의 아내이자 오랜 동지였던 가네코 후미코는 수감 중 생을 달리하게 되는데, 조선의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박열과 조선을 사랑했던 일본인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 국경을 넘은 사상과 사랑, 투쟁의 동지, 두 사람의 뜨거운 삶을 만나봅니다. 올해 초 문경시 마성면에 자리한 박열 의사 기념관에선 200여 명의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오늘은 그 박열 의사가 서가신 지 만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40년 추도식을 오늘 우리 새로운 그 기념관을 건립하고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온몸으로 뛰셨습니다. 당신의 불굴의 의지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겁니다. 사랑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특이한 족적을 남겼으나 6.25 때 납북되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박열 의사를 고향에서 추모하는 것. 그만큼 박열 의사의 존재는 지역에서 의미가 큰데, 제국주의 타도를 위해서 선봉에 서다가 불행하게 이 감옥에 갇히셔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감옥 내에서도 꿋꿋하게 투쟁을 하신 우리 문경이 낳은 아주 불세출의 독립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일혁명가로서 또 독립운동가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러한 인물이죠. 해방 이후에도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추모받아야 할 또 한 사람. 기념관이 마주 보이는 곳에 안장된 박열 의사의 처, 가네코 후미코다. 조선인 남편은 고향이 아닌 북쪽의 낯선 땅에 묻혔고, 일본인 아내는 남편의 고향에 묻힌 것인데, 민족을 넘어 열리지처럼 얽혔던 이들의 특별한 인연은 일제강점기 중반 일본 도쿄에서 시작되었다. 섬나라라도 추운 건 일본이나 조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그러네. 어디 멀리 갔다 왔나? 학고래까지 가는 손님이 있어서 횡재다 했는데 올 때는 내내 빈 인력거였습니다. 속쓰렸겠구만. 자,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게. 아닙니다. 얼른 가서 신문도 돌리고 수업도 가야죠. 저녁엔 흑도회 회합도 있고요. 지난번 말씀하신 원고 때문에 잠시 들린 겁니다. 허허, 짬짬이 행상도 나가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몸 좀 돌보면서 하게. 뭐 맡기려면 여기 일본 땅까지 왜 왔겠습니까? 저 이만 갑니다. 수고하게. 예. 뭘 두고? 후미코상.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제가 혹시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뭘, 이와사키 일도 힘들 텐데 굳이 여기까지. 제겐 사상지 읽는 것도 공부인걸요. 후미코상 열성은 당할 재간이 없군. 그럼 이 원고들
교정 좀 봐주겠어? 하이. 조선 청년 창간호에 실릴 건데 편집 간행까지 도맡으려니 벅차네. 원고 청탁은 여기저기 해놨는데. 선생님, 박열이 누군가요? 응? 아, 조선 유학생인데 방금 여기 나가던 청년 못 봤어? 아니요. 엇갈렸나 보군. 아, 근데 박열은 왜? 제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을 지금 이 시 속에서 찾은 느낌이 들어요. 그 선언문에 대한 국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충격의 도가니지. 조선 최초로 공개적인 계급 투쟁을 선언한 게 아닌가. 특히 인텔리들과 학생층의 파장이 커. 만세운동 이후로 가라앉아 있다가 다들 사상적으로 고무돼 있네. 1920년 도쿄에서 결성된 동경조선고 학생동호회. 표면상으로는 제1유학생들의 친목단체였으나 주요 간부들은 좌익 운동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1922년 이들은 국내 신문에 최초로 계급투쟁을 공개 선언하여 국내외 지식인과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을 계기로 동경조선 고학생 동호회는 단순히 고학생 구제 기관이 아닌 직접적인 계급 투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일본 사상단체와도 연대하고 노동대학도 세워서 노동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지. 조선의 현실을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알리는 건 우리 흑도회에서 맡겠습니다. 동호회 간부들은 각자 별개의 사상운동체를 갖고 있었는데 박열이 속한 곳은 제1조선인 사회주의 운동단체의 효시이자 최초의 무정부주의 단체인 흑도회였다. 흑도회 운영은 잘 돼가나? 글쎄요. 뭐 사상적으로 갈리다 보니 가끔 충돌도 있죠. 아나키즘과 볼셰비즘 말이지. 자넨 아나키즘일 테고. 국가적 편견도 민족적 증오도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일보가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고요. 민족적 증오도 넘어선다. 안 그래도 박군, 자네를 보고 싶다는 일본 여성이 있는데 말이야. 후미코라고. 여자를 만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게다가 일본 여자라뇨. 그런 게 아니라. 됐네. 술이나 한잔 하세. 근처에 이와사키라고 사상가가 운영하는 오뎅집이 있네. 여긴 이름에도 아나키스트들 집합 장소야. 선생님. 여긴 가네코 후미코상. 후미코상, 여긴 그렇게 고대하던 박열상. 첫 만남에서 후미코는 박열의 눈빛 속에 담긴 열정과 의지를 읽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건 틀림없이 이 사람 안에 있어.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나 박열의 입장에선 쉽게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제1조선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사회의 변혁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자 했고 그 방안으로 노동운동과 비밀결사 조직, 항일 논조의 잡지 발행 등에 활발히 나섰는데 그 선두엔 항상 박열이 있었다. 그리고 박열에겐 한 가지 계획이 더 있었다. 폭탄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국내에 반입시킨 다음 일제히 주요 기관들을 폭파하여 치안을 교란시키기로 했어. 대규모 공작이군요. 우선 의열단의 김시현, 황옥이, 김원봉에게 폭탄 36개, 권총 5정을 받아 신의주를 거쳐 경성으로 운반키로 했어. 자, 부탁이 있습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폭탄 중 일부를 동경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동경에? 이후의 일은
제가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어. 입수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어. 예.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의열단 투쟁이 활발히 전개될 때 박열은 일본 본토에서 제국의 심장부를 노리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 관원의 감시와 검속에 박열의 뜻은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때 그에게 일생의 동지가 되어준 이는 뜻밖에도 일본 여인인 가네코 후미코였다. 정말 만나기 힘드네요. 이와사키 한 번이라도 들리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가할 틈이 없어. 일정한 직업도 없고 지낼 곳조차 없어서 친구 집에 전전하는 처지라. 그럼 왜 본토로 오셨어요? 조선에서 활동하시는 게 더 나으실 텐데.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왔는지 일본인인 당신이 어찌 짐작할 수 있겠소? 전 일본인이지만 조선인에게 편견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천황제에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아니, 일본인이면서 왜? 제 험난한 삶이 그렇게 이끌었죠.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저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을지를요. 동지라. 조선인과 일본인이 좋소. 내 얘기하지. 내가 자란 곳은 경상북도 문경군 샘골이란 시골 마을이요. 5000년 때는 강산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개 조선 총독부의 후원하에 일본 자본가들이 마구잡이로 개발한 곳입니다. 따라서 조선인에 대한 가혹한 노동 착취와 저임금, 임금유린 등 피해가 잇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일 정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유년 시절을 보낸 박열의 의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학을 익힌 박열은 10살 때 신식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서 상주 지역의 함창 보통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일제하에 학교 생활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하는 등 피지배민의 비애를 겪으며 그의 민족의식은 서서히 싹트게 되는데 이것이 활짝 발화할 계기가 있었다. 눈시가 아 열이라 부르라 할게. 아 실수 까먹었다. 집에 빵 먹고 나왔겠네. 맨날 오신 일을 걸어 댕겼으니 이도 참 대단해요. 이제 졸업이니 이것도 얼마 안 남았지. 진짜 4년이 금방 가요. 뭐 배웠는지 모르겠네. 일본 말이랑 일본 역사랑 일본 위인들에 대해서 실컷 안 배웠나? 그렇지.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몰래 조선 것도 가르쳐줬다 아이라. 야! 뭘로 가? 선생님 오늘 교실 말고 학교 뒷동산으로 오래요. 졸업반 아들만. 먹을 거라도 주는 거 아이라? 얼른 가자. 졸업할 때 되니까 다들 의젓하네. 인자 장가 가도 돼요. 그래, 너희들도 다 알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이래 부른 기다. 너희들 졸업하기 전에 내가 사죄할 게 하나 있다. 난 너희들에게 일본은 우수하고 조선은 힘없는 나라라서 일본은 합쳐진 게 마땅한 기라 가르쳤다.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일본인 선생들은 다 경찰이고 형사다. 그래가 내 살자고 거짓을 가르친 게 교사로서 양심을 버린 기라. 날 용서해라. 조선은 일본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나라다. 조선 민족은 일본 민족보다 더 우수한 문화를 지켜왔다.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알겠나? 10대 소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사건. 이날로 박열은 뜻밖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 성님,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해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 뜻은 알겠다마는 학비가... 선생님 말씀이 입학시험 잘 쳐가 도장관 추천 받으면 관리학교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 네 뜻이 정 그러면 나도 힘껏 도울 텐게. 시험에 꼭 붙어야 된다. 예, 고맙습니다, 성님. (1916년 4월) 박열은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입학하여 전국의 수재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게 된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 내용은 박열의 기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중학교가 되기에는 한국 사람들을 낮추어서 차별 대우해서 그 사이쯤에 끼워 넣는 것이 바로 고등 보통학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제 통치 하에서는 일본인들과 같은 중학교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죠. 동조 동근론이라고 해서 뿌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민족이 다르고 낮추어서 차별하고자 하는 차별 정책으로 나온 겁니다. 학년 제도도 일본의 중학교와 같은 등급으로 졸업해서 상급 학교에 갈 수 있지 않게 차등을 두고, 내용에서도 일본어 상용화라든지 한국 신민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게 일본의 신민이 되도록 만드는 우민화 교육 정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모순된 제도와 배움에 대한 갈증을 박열은 사상이나 철학 서적을 탐독하며 달랬고, 강연회나 사상단체 등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점차 그의 가슴 속에는 독립을 향한 항일의식,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 자라났는데, 그가 3학년이던 1919년 일생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 일어난다. 거국적인 투쟁이었어. 조선 천지의 만세설과 지금도 들리는 것 같군. 직접 참여했나요? 참여뿐인가? 3월 1일 파고다 공내에서 열린 경성고고생의 시위를 주도하고 독립신문을 부려 조선의 독립선언을 널리 알렸지. 시위에 앞장선 조선인들은 체포돼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던데. 추적을 피해 문경으로 내려와 만세운동을 이었지. 고모산성의 태극기를 꽂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갈평장날에 시위를 하고. 하지만 2천만 결의의 외침이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으로 처참히 무너지고 말더군. 강자가 승리하는 세상이니까요. 국내에서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분명했어. 새로운 사조를 배우고 힘을 키우고. 그래서 그해 10월 동경행 배를 탄 거예요. 만세운동이 운명을 바꿔놓았군요. 저도 그래요. 1919년 만세운동. 저도 그때 조선에 있었어요. 당신이 조선에? 저는 1903년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불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무적자 신세로 이리저리 떠돌아야 했죠. 9살 때 비로소 외할아버지의 딸로 호적이 오르고 조선에 살고 있던 고모댁으로 왔어요. 충북 청원군 부용명 부강리. 거기선 새 삶이 펼쳐지리라 생각했어요.
네가 후미코구나. 어째 아빠는 안 닮고 지 엄마만 쏙 뺐네. 뭐 9살이라니 학교는 가야겠고. 대신 부엌 일은 네가 맡도록 해라. 네.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널 맡고 싶어 맡은 것도 아니고. 네.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명목상은 양녀였으나 실제로 후미코의 처지는 식모에 다름없었다. 조선에서 머문 7년간 후미코는 할머니와 고모의 갖은 냉대와 핍박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소학교 학적부엔 고막이 터지는 등 학대의 흔적이 있다고 기록될 정도였다. 제국의 일원이 아닌 일본 안의 또 다른 식민지를 겪으며 성장한 후미코. 아이고, 또 뭔 일인겨? 일하다가 솥을 깨뜨려서요. 변상해야 돼요. 친구 뭐라면서 어째 그래? 허구한 날 메타자게 굶기고 쫓아내고. 아이고, 밥은 먹은겨? 이거라도 좀 먹어줘. 올라오란께. 시방 가요. 좀만 참으면 좋은 세상 올 거요. 우리 독립만세 부르러 가. 조선 해방되면 후미코 인생도 달라질 거요. 나이 17에 그녀도 3.1운동을 목격하게 되는데, 일본 헌병의 총칼 앞에서도 만세 부름에 맞서는 조선인들의 모습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어요. 권력에 대한 저항 정신, 약자에 대한 연대 의지를 모두 그 현장에서 배웠어요. 그해 4월 일본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난은 계속됐어요. 아버진 절 돈 많은 외삼촌에게 시집 보내려 했고, 결국 맨몸으로 도쿄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했죠. 대일본 제국의 국민인데도 전 어디에도 편입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천황제 국가에서 가족제도의 희생물로, 무적자로, 여성으로, 이중 삼중으로 억압을 받았으니 그 정점에 충고 내국과 여자의 순종을 강요하는 권력의 대표자 천황이 있어요. 전 천황제를 비롯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이란 걸 알아요. 그렇군. 사회주의를 넘어서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에 분명 우린 사상에서 일치하는 바가 있어. 그러나 난 조선인이요. 그래서요? 본토인들이 조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알지 않소. 후미코상이 큰 상처를 받을 거요. 전 세상의 시선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국주의 희생물로 고통받는 식민지 조선인과 천황제 아래 노예처럼 살아온 제 처지가 뭐가 다른가요? 전 당신과 뜻에 같지 않은 동지로서 함께이고 싶어요. 박열 선생이 바로 그 일본의 제국주의 또는 식민지 착취의 가장 희생자이면서, 그리고 반항적인 자유를 추구했던 분인과 마찬가지로 가네코 후미코 역시 천황제로서의 그 일본이 제국주의화 될 때 그 밑바닥에서 갖은 착취와 희생을 당하신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그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착취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략 그리고 천황제의 희생으로서 그거에 대한 반발감, 자유의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1922년 5월부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생활을 함께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길을 걷는다. 이들은 흑도회 기관지 흑도를 창간하여 아나키즘을 알리고 그해 여름에 발생한 조선인 노동자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섰다. 이후 직접 행동 조직인 흑우회가 결성되자 두 사람은 후토이센징, 현사회 등의 잡지를 통해 항일 의식을 고취시켰고 서울과 도쿄의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민중의 권익 신장에도 힘썼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당면 과제로 삼은 것은 천황의 암살이었다. 히로히토 왕세자의 결혼식이 올해 11월에 거행된다네. 천황과 황족이 모두 참석한다는군. 시기가 딱 맞아. 의열단 김한에게 늦어도 가을까진 폭탄을 인계해달라고 요청해 두었으니 둘도 없는 기회로군요. 후미코상, 정말 함께할 거요?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땐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가 되는 건데. 대신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는 천황이 실은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란 걸 깨닫게 되겠죠. 그렇지. 난 조선 민중의 원수를, 후미코상은 일본 민중의 허상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거야. 참 대단한 한 쌍입니다. 나쁜 소식이네. 경성에서 김한이 체포됐다네. 뭐? 왜? 김상옥의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을 받을 거라는군. 이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1923년 4월) 박열 부부는 한일 무정부주의자들의 공개 모임인 불령사를 조직해 아나키즘 사상의 연구와 보급을 추진했다. 한편으론 다양한 경로로 폭탄 입수 방법을 모색하며 본격적인 의혈투쟁 전선에 섰는데 그러나 그해 9월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으로 상황은 급변하고 만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순식간에 대도시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를 폐허로 만들었다.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 명에 달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시민들의 일상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이미 쌀 폭동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분했는데 군부에 출병을 요청했고 도쿄 시내와 인근 5개군에 곧 계엄령이 선포될 예정입니다. 그걸론 부족해. 시민들은 지금 극심한 재해로 공황 상태야. 자칫하면 민중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5년 전 쌀 폭동 때처럼 말씀이십니까? 통제 불능의 사태가 오기 전에 민중의 불만을 어디론가 돌려놔야 돼. 조센진. 예? 조선인을 이용하는 걸세.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사회 악을 정리할 기회로군요.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 도쿄 시내에는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인들의 분노는 조선인들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긴급 칙령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자 군경과 각지에서 조직된 자경단은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이른바 간토 대학살이다. 대지진 뒤에 혼란에 일본인들이 그 폭동을 일으킬 조짐이 나타나니까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려버립니다. 관심을. 그렇게 해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을 이제 돌리게 되고, 그래서 집단적인 대학살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한인 희생자가 나왔으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지진 다음 날부터 일본 군부와 경찰은 보호검속 명목으로 한인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불령사 회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불령사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도쿄 경시청은 이들을 폭동의 배후 조직으로 꾸미고자 했는데 취조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폭로된다. 폭탄 반입을 몇 차례나 추진하려 했다는 정보가 있다. 왜지?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였다. 뭐야?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불령사 사건을 폭동과 일왕 암살 모의라는 대역 사건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1923년 10월 24일 파결과 가네코 후미코는 대역죄 혐의로 기소되어 이치가야 형무소에 수감됐고 1925년 6월 6일까지 무려 20차례에 걸친 2심을 받았다. 황태자의 결혼식에서 폭탄을 사용하려 한 목적은? 첫째는 일본 황실의 진상을 밝혀 그 신성함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함이요. 둘째는 황실을 무너뜨려 조선 민족의 혁명적이고 독립적인 열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침체되는 일본 사회 운동가들에게 혁명적인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당신은 일본인이니 전향하면 살 수 있어. 나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느니 기꺼이 죽어서 나 자신의 내면적 요구를 따를 것입니다. 박열과 동지가 되더니 단단히 세뇌가 됐군. 나는 박열에게 부안해동하여 천황을 타도하려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천황은 필요 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박열과 일치했기 때문에 동지가 된 거죠. 1925년 7월 17일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겐 폭발물 단속 규칙 위반에 대역죄 혐의가 추가되어 공판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일본 사법사상 4번째 대역죄 혐의였는데 이들의 진정한 투쟁은 오히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몸은 좀 괜찮은가?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게. 유학생들 다 한뜻으로 지지하고 있네. 부탁이 있습니다. 조선에 계신 어머니를... 아니, 조선의 관복을 한번 구해주십시오. 알겠네. 당장 조선에 다녀오겠네. (1926년 2월 26일) 대역 사건 공판이 열린 도쿄 대심원 법정. 가네코 후미코가 금자문자란 조선 이름으로 조선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등장한 데 이어 박열은 조선 관복 차림으로 출두했다. 조선인을 대표하여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조선 예복을 입고 재판장과 동등한 좌석에 앉으며 조선말을 사용하겠다는 초유의 법정 투쟁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역 사건의 대심원 공판은 이미 예정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레면 모든 게 끝나겠군요.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여의치가 않았네. 조선인 학살을 모면하려는 조작임이 분명한데. 아니에요. 변호사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차피 대역죄는 형벌이 사형 하나뿐인걸요. 후미코, 당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설령 재판관의 선고가 우리 두 사람을 나눠 놓는다 해도 저는 결코 당신을 혼자 죽게 하진 않을 거예요. 죽음을 함께한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군. 저 그래서 말인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죽은 뒤에도 떳떳하게 남편의 고향에 묻힐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 혼인수속을 밟아야겠군. 결심 공판 이틀 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우시코메 구역소에 혼인계를 제출하여 합법적인 부부가 된다. 한편 이 시기 두 사람이 옥중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은 2년 후 괴사진 사건으로 확대되어 내각이 붕괴되고 사건 담당 판사가 사직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만큼 박열 부부의 행보는 일본 사회 전체에 파장을 몰고 왔는데 결심 공판 또한 마찬가지였다. 본 재판부는 폭발물 단속 벌칙 위반 및 형법 제73조 대역죄에 의거하여 박열과 그의 처 가네코 후미코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만세!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신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겠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 박열 부부의 죄로 말하면 우리 일본 사람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죄지만 경우를 바꿔 생각하면 박열만 나쁘다 할 수 없다. 실제로 박열 사건은 시작부터 간토 대학살을 무마하려는 조작이란 비판이 분분했다. 결국 공판 열흘 후 대역 사건으로선 이례적인 처분이 내려지는데 천황의 은사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소. 스스로 조작의 혐의를 인정한 게로군. 무슨 짓이야? 감히 천황 폐하의 은사장을. 내가 싸운 게 천황제인데 대체 그가 무슨 자격으로 내게 은사를 베푼단 말인가요? 나는 차라리 박열과 함께 죽겠어요. 죽어서 조선에 묻히게 된다면 그 뜻을 언젠가 누구라도 알아줄 테니까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죽는 것, 그 소망조차 두 사람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가명 판결 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각각 지바현과 도치기현의 형무소로 이감됐고 이는 곧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여기는 지옥의 맨 밑바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일점에 서 있습니다. 이 만년필과 나의 죽음에 관한 승리의 기록이 당신에게 보내는 유일한 유품이 될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서 내 적막함을 달래줄 생각이 계시거든 나의 비석 앞에 푸르른 상록수 한 그루를 심어주십시오. 다시 돌아올 나를 믿고 당신에게 최후의 편지를 씁니다. 스물세 해의 짧지만 불꽃 같은 생을 옥중에서 마감한 가네코 후미코.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홀로 조선 땅에 묻히게 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가네코 후미코는 우스노미아 형무소 도치기 지소에 이감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몇 달 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형무소 측에서는 자살이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동지였던 많은 친구들과 우세다 즈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혹을 품고 시신 인수와 그리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형무소 측에서는 모두 거절을 하게 되면서 타살 의혹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 같은 경우에는 평소 박열의 고향이었던 문경에 묻히고 싶다는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박열의 형이었던 박정식 선생과 동지들이 시신을 수습을 하고 문경 팔령리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박열에게 펼쳐진 것은 기약 없는 수용 생활이었다. 일제는 그에게 어떠한 감형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20대의 청년은 어느덧 40대의 중년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 조선의 2천만 동포는 물론 200만 제1동포들도 환희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러나 박열이 풀려난 것은 광복을 2달 넘긴 10월 말. 일본 정부가 박열만은 정치 사상범이 아닌 대역범의 이름으로 억류했기 때문인데, 결국 석방 탄원이 빗발친 후에야 그는 22년 2개월의 혹독한 감옥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된다. 그날 일본 아키다현 오오다테 역전 광장에선 1만 5천여 명 인파가 모인 가운데 박열의 추록 환영 대회가 열렸는데, 나는 이제 자유시민, 세계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민중의 지도자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경애하는 조선 민중의 심부름꾼으로 병졸로 이 목숨 거듭 바치고자 맹세할 따름이요. 박열은 해방 이듬해 김구의 청에 따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열사의 유해를 본국으로 봉환했고 신조선 건설동맹과 제1조선거류민단의 단장으로서 제1동포의 민생 안정에 앞장섰다. 그리고 1949년 모든 책임을 내려놓은 박열은 영구 귀국을 결심한다. 고향을 떠나온 지 30여 년 만이었다. 여기다. 선산에 안장은 했지만 일제의 감시 때문에 공분도 비석도 못 세웠다. 후미코, 그곳에선 자유로운가?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할 일 다 해놓으면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할 테니. 그러나 박열의 맹세는 지켜지지 못했다. 삶과 죽음도 넘어섰던 연인에겐 또 한 차례의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귀국 후 박열은 정계 진출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사회교육가로서 장학회 사업에만 전념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누구야? 어? 가만히 있으라. 놔. 당시 북한이 임정 요인이나 저명 인사를 목표로 펼쳤던 일명 모시기 공작. 여기엔 박열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열 선생이 북으로 납북됐기 때문에 월북했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계셨었고, 북으로 납북된 이후에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활동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 기본 소신을 반대하는 입장이셨고요. 통일을 추구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납북 이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었다. 여기엔 이들이 공유한 사상, 즉 아나키즘에 대한 오해도 한 몫을 했는데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 또는 테러주의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나키즘은 권력을 반대하는,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지만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네코 후미코를 또 아나키스트 또는 제국주의 반대자로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황제, 일본이 제국주의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했던 그런 일본의 평범한 평민이었죠. 그런 오해가 있고요. 박열 선생은 무정부주의 또는 정부에 반대했던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새로운 권력에 희생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민중이 중심이 되는 민주사회,
통일 사회를 추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했던 신념은 법정에서 또 옥중에서 남긴 말과 글에 생생히 담겨 있다. 무정부주의자면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 그것도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나설 수가 있는가? 사랑한다는 건 자아의 확대입니다. 나는 박열을 사랑했고 박열은 조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 독립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내 몸은 단두대의 한 방울의 이슬로 사라지게 할 수 있으나 내가 뿌린 씨앗은 후세에 남아 딱딱한 지각을 깨고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영원한 승리자다. 박열의 선언대로 그가 뿌린 씨앗은 지각을 깨고 나와 싹을 틔우고 있다. 박열은 납북 38년 만인 1988년에 해금된 데 이어 이듬해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그와 함께 가네코 후미코의 사연도 널리 알려졌고 일본을 움직인 10대 여장부라 하여 매년 500명 이상의 일본인이 찾을 정도로 추모 열기가 높은데 박열의 고향인 문경시에서도 다양한 기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선녀들의 다 똑같은 그런 정신이겠지만 이분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일본 가셔가지고 그 독립운동 하시고 많은 그 옥고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기념관을 세우고 또 생가를 보존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박열의사의 그 애국 정신을 함양시키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국가관을 심어주고 좀 더 역사적인 상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권 상실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사상가요 행동가인 박열. 천황제를 부정하고 조선의 남성을 사랑하여 항일운동 전선에 섰던 가네코 후미코. 민족의 차이를 넘어 동지이자 부부로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 사랑과 혁명을 외쳤던 두 사람의 존재는 한일 간의 아픈 역사 속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당당히 새겨져 있다.